자, 여러분들,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2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대체적인 우리 민사가 갖고 있는 기본 원리와 내용들을 볼 건데요. 자, 우리가 민법이 굉장히 이제 민사 관계에 갖고 있는 실체법을 민법이라고 소송을 이제 민사소송법이라고 하는데요. 민법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법대생들이 소위 얘기해서 기본 3법이라서 헌민형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중에서도 주요 3법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민법이 거의 퍼센테이지가 7, 80%라고 얘기할 정도로 민법이 넓고 광대하고 중요합니다. 자, 근데 민법을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를 소유권 보장, 계약 자유, 과시 책임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 이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우리 시장 경제 갖고 있는 그 원리를 어떤 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소유권은 보장돼야 되는 거고, 과시 책임은 뭐예요? 뭔가 책임이 지려면 잘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책임질 이유는 없는 거죠. 자,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팔지 말지, 얼마에 팔지, 이것은 당사자 간의 약속으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자치랑 같은 말입니다. 자유롭다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을 5억 원에 팔고 싶으면 제가 5억 원에 내놓는 거예요. 근데 5억 원에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 거죠. 누군가한테 5억 원을 사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요. 제가 4억 원에 팔라고 누군가가 저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진실을 원하진 않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든 이렇든 간에 제가 그 5억 원에 팔려고 하다가 나타난 사람이 없고 4억 5천, 4억 3천 이러다가 4억 2천에 누군가 산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와 저의 자유로운 의사가 합치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민법에서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계약이라는 거고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지 말지, 계약 내용을 어떻게 말지는 그 당사자들이 정하는 겁니다. 다만 그 두 당사자가 자유로운 계약이라는 것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실무적으로 뭐라고 해요? 합의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약속을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랑 같듯이 계약이 성립이 되면 두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속이 되면 두 당사자는 계약을 지켜야 되고 그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손해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제가 아주 러프하게 얘기하면 계약을 할지 말지 어떤 내용을 할지는 두 당사자 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두 당사자가 계약이 성립되면, 즉 약속을 하면 그 계약 내용을 지켜야 된다. 그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뭐 이걸 수정한 게 소유권 보장이라는 게 결국 소유권 공공 이용이 되고요. 계약 자유가 원칙이 계약 강행의 원칙이 되기도 하고요. 과시책 무과시 책임이 되기도 하는데 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법이라고 하는 확장된 법에서 나타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노동법에서 책임이 없지만 산재 보상한다. 이런 게 이제 무과시 책임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민법의 원리로 보면 연차유급 시간을 15개 하든 12개 하든 5개 하든 이것은 당사자 간의 원리예요. 왜? 근로자가 원했기 때문에 바로 연차유급 휴가가 5개가 될 수도 있고요. 퇴직금이 꼭 1년에 31분이 아니라 1년에 15일분이 될 수도 있고요. 연장근로 하더라도 1.5배가 아니라 1.0배, 1.2배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뭐 극심한 자본주의에서의 나타나는 이제 병폐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세계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데로 갔고 어떤 세계는 수정자본주의로 가서 결국 자유라고 하는 부분과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제도입니다. 극단적인 자유도 없을 거고요. 극단적인 평등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유라는 맥락 속에서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강제를 해놓은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근로기준법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임의 규정, 가인 규정과도 하나의 맥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우리 이제 민법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에 대한 실체가 아닌 절차법 민사소송법을 보면 민사소송법도 이제 기본적인 자유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분권주의는 뭐냐면 소송의 개시, 대상, 종결은 원고가 선택한다. 자, 원고가 500만 원을 청구했으면 판사는 500만 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원고가 을순이에게 5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보니까 이거 1000만 원 받을 수 있겠는데 판결은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하는 도중에 갑자기 원고가 재판을 취하한다고 해요.
그러면 판사가 볼 때, 이거 왜 취하하지? 아니야, 내가 볼 때 이거 끝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우리가 공정한 거야, 정의에 맞는 거야 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그렇게 선택하더라도 원고가 바로 종결, 즉 소취하라 하는 순간 바로 민사 재판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는 기본적으로 그 소송의 시작과 끝을 누가 한다? 원고의 선택으로 한다는 것이 처분권주의고요.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고불이라고 합니다. 그 형사소송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자기가 직권으로 이 사람을 심판대에 올릴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공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 그리고 이 사람은 10번을 물건을 훔친 것 같은데라고 하더라도 검사가 3번 물건 훔친 것으로, 이 사람은 강도를 한 것 같은데 절도만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그것은 판사는 절도의 범위 안에서만, 10번을 훔친 것 같아도 3번의 훔친 것, 3번의 절도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처분권주의하고 불고불리는 굉장히 맥락이 같은 거죠. 마치 원고와 검사가 바뀌어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변론주의는 이제 이게 처분권주의는 소송이 시작하고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하는 그 외곽을 나타내는 거라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소송 자료라고 하는 것이 주장과 증거가 있죠. 역시 이것도 당사자가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판사가 자기가 원고가 분명 증거가 있는데 못하네, 내가 저쪽에 은행에 있다는데 그것을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우리 법원의 증거자료로 삼을까? 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모든 주장과 증거는 당사자가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은행에 있거나 어떤 다른 행정청에 있거나 제3의 기관에 있을 때 우리 당사자가 달라고 하면 주지 않죠. 그럼 이때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명령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그 증거 신청은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있는 증거 제출에 대한 명령, 금융정보에 대한 명령, 사실조에 대한 명령, 이런 증거 신청 제도를 이용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이 변론주의에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결국 그것은 당사자가 제출 또는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기본 원리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재판이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판부나 판사님이 한쪽이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서 조금 이 재판의 원리를 잘 몰라서, 재판 절차를 잘 몰라서 못하고 있으면 후견적 견지에서 어느 정도의 코칭과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결국은 그렇더라도 신청과 제출은 결국 원고, 피고, 그 당사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굉장히,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 민사관계에서 기본 원리는 자유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 스스로라는 걸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민사관계의 주체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소송을 하고 재산을 갖고 권리를 갖고 의무를 갖는 주체가 무엇이냐인데, 우리가 그 주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철이, 갑돌이, 을순이, 그리고 저 조훈이, 이런 사람들이 결국 민사관계 주체이긴 한데, 또 하나의 주체가 뭐가 있습니까? 법인.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이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단체가 하나의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결국 법인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법인의 우리가 대표적인 게 회사죠.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법상 법인 등기를 경료하면 바로 그 법인이라는 것이 자연인인 사람의 출생처럼 법인이 탄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로소 주체로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민사상 재단법인, 사단법인이 있고요. 상법상 우리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등, 한명회사, 합자회사 등등의 회사 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 이제 제3의 개념으로 비법인 사단인데요. 이것은 법인과 같은 단체의 실체는 있으나 법인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겁니다. 원래 법인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단체의 실체가 있고 법인 등기가 경료되면 마치 자연인이 출생한 것처럼, 사람이 출생한 것처럼 권리의 주체로서 성립이 되는데, 비법인 사단은 실체는 있으나 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비법인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그 동문회, 어떤 아주 굉장히 정관도 있고 대표자도 있고 조직도 있는 동문회라든가, 아니면은 종중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종교 단체, 이런 경우에 이런 그 단체들이 실체는 있으나 비록 법인 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아도 마치 자연인과 법인처럼
하나의 권리의 주체로서 인정될 수 있어서 소송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고가 되기도 하고 피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민사상. 네. 비법인 사단은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명료하지 못하죠. 자연인은 출생했다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고 법인은 등기라고 하는 명료한 실체가 있는 것인데 비법인 사단은 딱 눈에 보이는 실체는 없는 것이에요. 결국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자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비법인 사단이 아니냐, 법인과 같은 그에 준하는 단체로서 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인정하지 못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비법인 사단이죠. 어쨌든 현실적인 단체 실체는 있으나 행정적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러나 우리가 민사관계의 주체로서 의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처음에 제가 서두에 이자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금전채권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의 과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나무가 있고 어떤 꽃이 있으면 거기서 열매가 열리죠. 마치 우리가 그런 것처럼 금전도 거기에 열매가 열리듯이 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정이율이 있는 거고 법정이율인데 약정이율은 당사자간에 약속한 이율인 거죠. 그러면 자, 우리 법에 나와 있는 이제 법정이율을 제가 모아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사채권은 5%입니다. 상사채권은 1% 높죠. 6%입니다. 자, 제가 을순이하고 개인적으로 돈을 꿔주고 받았습니다. 이러면 5%가 적용될 수 있어요. 주택인데 제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자, 다른 집에 아파트를 임차합니다. 이때 그 보증금 채권이나 또는 월 임료에 대해서 바로 민사채권이 적용되는 겁니다. 상사는 양쪽이 회사든 한쪽이 회사든 어느 한쪽이 상인일 경우 상사채권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지만 저는 이제 강사료를 받기로 하고 강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저한테 강사료를 뭐 지급하지 않지는 않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지급하기로 한 기간부터 연체 이자, 지연 배상금에 대한 것은 6%가 됩니다. 왜? 우리는 상사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상인이거나 양쪽이 상인, 일반적인 회사가 되겠죠. 물론 뭐 회사가 아니라 뭐 대리점이라든가 이러한 상인 활동을 하는, 상사 활동을 하는 관계에 있을 때 6%가 적용되는 거고요.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연 12%로 바뀝니다. 소송촉진특례법에 따라서 왜 너는 돈을 갚지 않아서 굳이 소송을 해서 원고도 피곤하게 하고 대한민국 법원도 피곤하게 하니 그래서 너는 페널티로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돼. 그래서 연 12%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이자 제한법, 대부업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최고 한도를 강행 규정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도입니다, 한도. 그래서 대부업 하는 우리 대부업체가 있죠. 거기에서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가 20%고요. 이제 이자 제한법은 개인과 개인 간에 빌려줄 때도 최고 한도가 20%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갑돌이와 을순이가 서로 약정 이율을 8%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민법은 5%고 계약은 8%면 이때 민사의 5%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8%가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 갑돌이와 을순이가 25%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민법과 계약만 보면 민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때는 계약이 25%가 이기는데요. 여기에 특별법이 있는 겁니다. 이자 제한법. 20% 이상은 무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할 수 있죠. 20% 아래에서는 계약이 인정되지만 20%보다 높으면 바로 그때 그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25%가 무효가 되고 최고 이율인 20%가 적용되는 겁니다. 대부업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던 간에 아니면 대부업체와 같은 업으로 돈을 빌리든 간에 어쨌든 최고 이율은 몇 %예요? 연 20%라는 거고요.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또한 이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이런 그 근로관계 채권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이 지나서부터도 연체를 하면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특별이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센 이자를 여기다 적어놨죠. 그래서 연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작동되는 금전채권 법정 이율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자, 소멸시효. 여러분들 소멸시효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소멸시효는 뭡니까? 어떤 채권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채권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받을 사람은 받을 수 없고 줄 사람은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채무자에게 좋은 거죠. 소멸시효 제도를 만든 것은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 증거도 없어지고 굳이 그 기간까지 돈을 받을 노력을 안 한 사람한테 굳이 그 권리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어떤 법의 정신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요.
자, 우리 일반, 아까 민사와 상사를 말씀드렸죠. 일반 민사 채권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상사 채권은 5년이고요. 임금 채권은 3년이에요.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돈을 꿔줬어요. 10년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하고 있죠. 이 강사로 채권은 5년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합니다. 그럼 그 임금 채권은 3년이 됩니다. 자,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도구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 기간이 도구한 시점이 있기 위해서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겠죠. 시작점을 우리가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이 기산점부터 5년, 3년, 10년이 지나면 그 채권 채무가 소멸되는 건데요. 자, 이 시작점은요. 이행기가 있는 채권이면 이행기부터고요. 이행기가 없는 채권이면 채권 성립시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을순이가 500만 원을 꿔다줘서 꿔줍니다. 을순이한테 너 언제 갚을 거야? 나 다음 달 1일 날 갚을 수 있어. 그래, 그럼 다음 달이 10월이니까 10월 1일부터 돈을 갚아 라고 하면 이행기가 서로 간에 약정 이행기가 있는 것이 그 친구는 10월 1일 날 갚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럼 이행기가 있다면 10월 1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는 건데요. 이제 민사채권이니까. 이행기가 없다면 친구한테 돈을 꿔주면서 언제 갚을 건지 얘기 안 할 수 있죠. 그럼 그때는 바로 꿔준 시점, 채권의 성립은 뭡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돈을 꿔준 시점부터 10년이 적용되는 기산점이 되는 겁니다. 기산점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기산점부터 이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무조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노력이 없다면입니다. 바로 그 어떠한 노력이 여기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죠. 다시 얘기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이러한 노력을 하면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기산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는 물리적인 기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나름의 노력을 안 했을 때라고 하는 그런 전제적인 조건도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재판상 청구, 재판의 청구, 채무자의 승인이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하면 소송기간 동안은 재판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재판이 끝나고 나면 다시 10년이, 즉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010년도에 돈을 꿔줬습니다. 그럼 2020년도가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 2020년도 완성되기 전에 재판을 하면 완성됐던 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요. 재판이 1년, 2년 걸리죠. 그리고 2년 동안 재판을 하고 재판이 종결되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부터 볼게요. 채무자의 승인은 채무자가 2010년부터 쭉 오다가 2018년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는데 8년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채무자의 승인은 어떻습니까? 채권자가 노력한다는 것보다는 채무자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니까 채권자의 노력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예를 들면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너 벌써 8년이나 지나고 있는데 왜 500만 원 안 갚니? 을순이가 내가 500만 원 안 갚고 있구나. 미안해. 곧 갚을게.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게 채무자의 승인의 의사표시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8년이나 시간이 없어지고 다시 그때부터 10년을 위한 기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재판의 청구는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재판상 청구는 재판을 하는 거고, 재판의 청구는 돈 줘라고 하면, 그게 바로 재판의 청구인 겁니다. 갑돌이가 돈을 꿔준 지 8년이 지났어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되죠. 그럼 갑돌이가 을순이한테 전화해서 야, 너 왜 돈 안 갚아? 500만 원 지난번에 끈 거 안 갚고 있잖아. 라고 하면 그게 재판의 청구이거든요. 재판상 청구는 소송을 하는 게 재판상 청구고, 재판의 청구는 그냥 달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재판의 청구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에 제일 쉽죠. 쉬운 만큼 또 효력이 약합니다.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월 내에 재판상 청구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재판의 청구는요, 독립적인 중단 사유가 아니고요. 결국 재판에 청구를 하고 6개월 후에 재판상 청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면 왜 재판에 청구를 하는 중단 사유가 왜 존재하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10년이라는 시간이 막 오고 있어요. 이제 2달, 3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걸 중단시키려면 내가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송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소장을 넣으면 되긴 하지만 소장이라는 게 준비 시간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증거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럴 때 일단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너 왜 돈 안 주니라고 하는 재판에 청구를 하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버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비로소 소멸시효 중단이 완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의 청구는 보조적인 겁니다. 재판의 청구를 할 때 시간이 별로 없으면 재판의 청구를 먼저 해놓고 6개월의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채권 같은 경우도 3년 짧잖아요. 계속 안 주고 있는데 어느새 보니까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그럴 때 일단 재판의 청구를 하고 그러고 나서 6개월을 벌어 재판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역시 재판의 청구는 돈 안 주는 울순이한테 너 왜 안 주니?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입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나는 못 들었어? 네가 언제 얘기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입증이라는 거 할 때 물론 녹취록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공식적으로 이때 많이 하는 것이 내용 증명인 것이죠. 결국 국가의 기관인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서 재판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남겨놓고 그 6개월 안에 재판에 청구를 하면 굉장히 이제 실무적으로 완벽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내용 증명인데요. 내용 증명 이따가 뒤에서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3강을 마쳤고요. 잠시 쉬었다가 4강 때 뵙겠습니다.